민호 씨,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순애가 갑자기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십니다. 형제는 외동입니다. 집안은 어떻게 되세요? 노골적인 신상 캑이었다. 지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애는 개의치 않았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사위다. 최소한 이 정도는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요. 공무원. 그래서 연금 같은 건 나오나요? 어머니. 지연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왜? 내가 뭐 잘못 물었어? 사위 집안 배경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노골적?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노골적이라고. 내가 진작 남편을 데려왔으면 이런 질문 안 했어.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식탁의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아이들도 눈치를 채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물어보실 권리가 있으세요. 저희 집은 정말 평범합니다. 아버지 연금은 어머니가 받고 계시고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그 힘으로 지연이를 제대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엔 지희와 지숙도 놀라서 어머니를 말렸다. 하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 말했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이제 와서 저런 꼴로 나타나고. 저 차 봤어? 저 옷 봤어? 대체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맞긴 한 거야? 여보. 영호가 낮은 목소리로 아내를 제지했다. 순애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공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는 냅킨으로 조용히 입을 닦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실망시켜드린 것 같네요. 잠시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김순애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는 아직 여명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추석이다. 1년에 단 2번 명절에만 볼 수 있는 딸들이 오늘 모두 집에 온다. 특히 올해는 셋째 지연이가 정말 드디어 남편을 데려온다고 했다. 순애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LA 갈비, 전 부칠 재료들, 나물 삶을 채소들, 그리고 딸들이 좋아하는 약과와 한과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지만 순애는 기꺼이 준비했다. 아니, 기꺼이라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여겼다. 명절이면 의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녀가 살아온 65년의 관습이었으니까.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남편 영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은 이제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순애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존재였다. 영호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젊었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의 과묵함 뒤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순애는 알고 있었다. 응, 할 일이 많아서. 당신은 더 자도 돼요. 아니, 마당이나 쓸어야지. 애들 오는데. 영호는 그렇게 말하며 슬리퍼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곧 빗자루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김순애와 김영호 부부는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다. 시골이라고는 하지만 읍내와 가까워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고 무엇보다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어 좋았다. 세 딸을 이 집에서 키웠고 딸들은 하나둘 서울로 부산으로 시집을 갔다.
이제 이 큰 집에는 부부 둘만 남았지만 명절만큼은 다시 북적이는 옛날로 돌아간다. 순애는 갈비를 양념에 재우며 딸들을 떠올렸다. 큰딸 지희는 서울에서 변호사를 만나 결혼했다. 신랑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고 말씀을 잘 들었다. 아들 둘을 낳아 잘 키우고 있었다. 순애의 자랑이었다. 둘째 지숙은 부산에서 의사와 결혼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신랑은 집안도 좋고 성격도 온화했다. 딸 하나를 두었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지숙은 명절 때마다 신랑과 함께 정성스레 선물을 들고 왔다. 그리고 셋째 지연이. 순애의 손이 잠시 멈췄다. 지연이는 올해 38이었다. 결혼한 지는 10년이 됐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프리랜서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다 같은 과 동기였던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순애는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디자이너요? 그게 직업이 되나? 당시 순애는 그렇게 물었었다. 지연은 웃으며 엄마 요즘은 프리랜서도 잘 벌어요라고 했지만 순애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큰 사위와 둘째 사위처럼 확실한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예식장도 작은 곳이었다. 그래도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순애는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지연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명절에 남편을 데려오지 않았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언제나 혼자였다. 처음엔 일이 바빠서요라고 했고 다음엔 프로젝트가 겹쳐서요라고 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변명은 늘었지만 남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친척들은 수군거렸다. 지연이 남편은 얼굴이 있긴 한 거야? 혹시 집안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순애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른 사위들은 명절마다 와서 정성껏 인사하고 집안일도 거들고 하는데 셋째 사위만 유령처럼 존재하지 않았다. 순애는 지연에게도 여러 번 물었다. 너 남편이랑 사이 괜찮은 거 맞지? 엄마 괜찮아요. 그냥 일이 정말 많아서 그래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10년 동안? 설날도 추석도 못 오게. 지연은 그럴 때마다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흐렸다. 순애는 답답했다. 혹시 사위가 집안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다 한 달 전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추석엔 민호 오빠 데리고 갈게요. 순애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 정말로? 네, 이번엔 일정 다 비웠대요. 드디어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다. 반가운 마음 반, 의구심 반. 10년 만에 처음 오는 사위라니. 과연 어떤 사람일까? 지연이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순애는 여전히 불안했다.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여보, 갈비 타겠어요. 영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순애는 황급히 불을 줄였다. 정신이 팔려 갈비를 태울 뻔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시간이 흘러 아침 9시가 되자 집안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큰딸 지희네 가족이었다. SUV 한 대가 마당에 들어서더니 차 문이 열리고 두 손자가 뛰어내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순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10살, 8살 된 손자들은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다. 영호도 마당에서 빗자루를 내려놓고 손자들을 맞았다. 오냐,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아버지, 저 키 5cm 컸어요. 큰 사위 정훈이 차에서 짐을 내리며 공손히 인사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명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어서 들어와요. 정우는 항상 이랬다. 예의 바르고 말씨도 단정하고 옷차림도 깔끔했다. 오늘도 깨끗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순애는 흡족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큰딸 지희는 부엌으로 들어와 엄마를 도왔다. 엄마, 내가 전 부칠게요. 그래, 그럼 고마워. 내가 전 부치는 솜씨가 제일 좋으니까. 모녀는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부침개 지글거리는 소리, 손자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소리, 남편과 사위가 나누는 담소. 이 모든 게 순애에게는 행복이었다. 1시간쯤 뒤 둘째 딸 지숙네 가족도 도착했다. 부산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온 그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밝은 얼굴로 인사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둘째 사위 현수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의사답게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5살짜리 손녀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며 달려들었다. 이제 온 가족이 모였다. 아니, 거의 모였다. 한 사람, 아니 2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다. 셋째 딸 지연이와 그녀의 남편. 순애는 시계를 힐끗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연이는 보통 늦는 편이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은 걸리니까 아마 점심때쯤 도착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다. 드디어 그 남편을 보게 되는 것이다. 거실에서는 사위들과 영호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로 경제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였다. 정우는 최근 법률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현수는 병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그나저나 아버님, 지연이 동서는 오늘 처음 뵙는 거죠?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애의 귀가 번쩍 뜨였다.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거실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렇지. 10년 만에 처음이야.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영호 역시 셋째 사위에 대해 궁금하긴 마찬가지였다. 무슨 일을 하신대요? 현수가 물었다.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어. 지연이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하더라고. 뭐 디자인 쪽 일을 한다는데. 아, 지연이 씨랑 같은 업계시군요. 그런가 보지.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사위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도 궁금했던 것이다. 10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은 동서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점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침내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거의 다 왔어요. 10분 후면 도착할 것 같아요. 순애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다. 그녀는 얼른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앞치마에 주름을 펴고 입술에 침을 묻혀 색을 돋웠다. 첫인상이 중요했다. 사위도 그렇지만 순애 자신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했다. 애들아, 지연이 온대. 곧 도착한대. 순애의 목소리에 집안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다. 큰딸과 둘째 딸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 역시 1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의 남편이 궁금했다.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도 현관 쪽으로 모여들었다. 영호는 담배를 끄고 들어왔고 사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고쳤다. 10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마당 입구에 차 한 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차는 고급 세단도 멀쩡한 SUV도 아니었다. 10년도 더 된 듯한 낡은 중형차였다. 흰색이었을 것 같은 차체는 이제 누렇게 발해 있었고 범퍼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다. 엔진 소리도 거칠게 덜컹거렸다. 순애의 미간이 좁혀졌다.
차 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먼저 내렸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여전히 젊어 보였다. 캐주얼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순애의 눈이 커졌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그 남자는 허름했다. 아니, 허름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했다. 낡은 청재킷에 색이 바랜 티셔츠, 군데군데 실밥이 튀어나온 청바지, 그리고 뒤꿈치가 달아해진 운동화.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머리도 한참 다듬지 않은 듯 부스스했다. 순애는 숨이 막혔다. 옆에 서 있던 영호도 표정이 굳었다. 거실에서 지켜보던 큰딸과 둘째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다. 사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호입니다. 지연이 남편이고요.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남자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예의는 있었다. 하지만 그의 외모는 순애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순애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환영한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실망스럽다고 말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서 오게.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다. 당황했다는 증거였다. 정민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차 트렁크에서 작은 쇼핑백 하나를 꺼냈다. 선물인 듯 했는데 그것마저도 소박해 보였다. 작은 거지만 준비했습니다. 순애는 그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겨우 고맙네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정민호를 보며 순애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1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더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대체 지연이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사람과 결혼한 걸까? 저 낡은 차, 저 허름한 옷차림, 저 다듬지 않은 외모. 도대체 제대로 된 직업이나 있는 걸까? 순애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명절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실망감이 가득 메웠다.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정민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순애는 애써 표정 관리를 했다. 그의 운동화는 뒤꿈치가 심하게 달아 있었고 양말도 색이 바래 회색빛이 돌았다. 순애는 고개를 돌려 큰 사위 정훈의 깔끔한 구두를, 둘째 사위 현수의 단정한 로퍼를 힐끗 봤다. 비교가 되지 않았다. 자, 들어와요. 점심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순애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경직된 느낌이 배어 있었다. 지연이는 그걸 눈치챘는지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거실로 들어선 정민호는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표정은 온화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순애에게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저렇게 초라한 차림새인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형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호입니다. 민호가 두 사위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정훈과 현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내 사회생활로 단련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아, 네. 큰형부 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둘째 형부 현수예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니, 처음 뵙는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민호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두 사위의 귀에 공허하게 들렸다. 10년이다. 10년 동안 단 한 번의 명절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이 과연 존재할까? 정우는 민호의 옷차림을 슬쩍 훑어봤다. 변호사로서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예민한 그였다.
낡은 재킷, 바렌 티셔츠, 해진 청바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보였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궁핍해 보였다. 정우는 속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연이가 고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수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의사로서 그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외모로 판단하는 데 익숙했다. 민호의 수염과 부스스한 머리는 자기 관리에 소홀한 사람의 전형이었다. 현수는 은근히 걱정이 됐다. 처제가 저런 사람과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자,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영호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말했다. 민호는 고맙다며 소파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다리를 모으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다. 자세만큼은 단정했다. 부엌에서 큰딸 지희와 둘째 딸 지숙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봤어? 저게 진짜 지연이 남편이야? 쉿, 작게 말해. 들려. 근데 나도 좀 놀랐어. 저 옷 좀 봐. 저게 처가에 처음 인사 오는 사람 옷차림이야? 그러게. 엄마 표정 봤어? 완전 굳어있던데. 두 자매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동생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와 어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순애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됐어, 내가 뭘 도와. 가서 신랑이나 챙겨. 엄마, 빨리 가봐. 장모 앞에 처음 온 사위 혼자 두면 어떡해. 순애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거실의 분위기는 어색했다. 정훈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 민호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아, 저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요? 어떤 분야죠? IT 쪽입니다. 아, IT. 요즘 핫한 분야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하시나요? 민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쪽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IT 사업이라고 하기엔 민호의 차림새가 너무 초라했다. 요즘 IT 업계 사람들은 캐주얼하긴 해도 나름 브랜드 옷을 입지 않나? 저 낡은 재킷은 도대체 언제 산 건지 궁금할 정도였다. 현수도 질문을 던졌다.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작습니다. 아직 성장 단계라서요. 아, 스타트업이시군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드시겠네요. 스타트업은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민호는 옅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여유가 있었는데 그게 현수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스타트업을 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와르르 거실로 들어왔다. 10살 난 큰손자 준호가 민호를 보고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지연이 이모 남편이야. 이모부라고 부르면 돼. 아, 이모부. 근데 이모부는 왜 여태 안 왔어요? 할머니가 맨날 투덜거렸는데. 준호야. 지희가 황급히 아들을 제지했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다. 순애는 부엌에서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고 영호는 헛기침을 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구나. 이모부가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왔어. 앞으로는 자주 올게. 일이 뭐예요? 컴퓨터로 여러 가지 일을 해. 아, 게임 만들어요? 게임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들어. 우와, 멋있다. 저도 게임 만들고 싶어요. 아이는 순수하게 감탄했다.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달랐다. 정우는 민호가 게임 개발자라는 것을 알고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게임 업계가 나쁜 건 아니지만 큰 회사도 아니고 스타트업으로 게임을 만든다. 그것도 40줄에 불안정하기 짝이 없었다. 자, 밥 먹자.
다들 배고프겠다. 순애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순애가 며칠 동안 공들여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보이지 않았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순애는 민호를 가장 구석 자리에 앉혔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순애는 짧게 먹어요라고만 대답했다. 평소 같으면 많이 먹어요, 더 필요하면 말하고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았다. 식사가 시작됐다. 정훈과 현수는 순애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칭찬했다. 어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역시 어머니 솜씨가 최고예요. 잡채도 정말 맛있어요. 저희 집에서 해먹은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순애는 그제야 조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맛있으면 많이 먹어. 남으면 싸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호도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먹었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식사 예절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순애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호 씨, 입맛에 맞나요? 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생 남편이 너무 조용해서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은 오랜만이에요. 자주 집에서 요리 안 하세요? 지연이가 가끔 해주는데 저는 거의 밖에서 해결하는 편이에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밖에서 해결한다는 게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는다는 건지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으로 때운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저 차림새를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숙이 대화를 이어갔다. 지연아, 너희는 어디 살아? 서울 외곽 쪽에 살아. 언니. 아파트? 아니, 빌라. 아, 그렇구나. 지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큰언니 지희는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 살았고 지숙 자신은 부산 해운대의 40평대 아파트에 살았다. 그런데 지연이는 빌라? 지숙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정훈이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 씨, 차는 언제 바꾸실 계획이세요? 아까 오신 차 좀 오래된 것 같던데. 노골적인 질문이었다. 순애의 귀가 쫑긋 섰다. 그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다. 민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아, 네. 저 차가 좀 오래됐죠. 근데 아직 잘 굴러다니니까 당분간은 더 타려고요.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정우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다.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40줄의 남자가, 그것도 결혼한 지 10년이 된 남자가 저런 낡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건 문제가 있었다. 가족을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 게 맞나? 현수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오래된 차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비는 꾸준히 받고 있어요. 민호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두 사위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식사 중간에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 순애는 평소 같으면 손주들을 다정하게 달랬을 텐데 오늘은 날카롭게 꾸짖었다. 애들아,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 아이들이 깜짝 놀라 조용해졌다. 지희와 지숙은 어머니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영호는 내내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민호를 관찰했다. 40년 넘게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그였다. 사람 보는 눈은 있었다. 민호의 외모는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여유랄까, 자신감이랄까. 하지만 영호도 확신할 수는 없었다.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으니까. 민호 씨,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순애가 갑자기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십니다. 형제는 외동입니다. 집안은 어떻게 되세요? 노골적인 신상 캑이었다. 지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애는 개의치 않았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사위다. 최소한 이 정도는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요. 공무원. 그래서 연금 같은 건 나오나요? 어머니. 지연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왜? 내가 뭐 잘못 물었어? 사위 집안 배경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노골적?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노골적이라고. 내가 진작 남편을 데려왔으면 이런 질문 안 했어.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식탁의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아이들도 눈치를 채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물어보실 권리가 있으세요. 저희 집은 정말 평범합니다. 아버지 연금은 어머니가 받고 계시고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그 힘으로 지연이를 제대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엔 지희와 지숙도 놀라서 어머니를 말렸다. 하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 말했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이제 와서 저런 꼴로 나타나고. 저 차 봤어? 저 옷 봤어? 대체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맞긴 한 거야? 여보. 영호가 낮은 목소리로 아내를 제지했다. 순애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공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는 냅킨으로 조용히 입을 닦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실망시켜드린 것 같네요. 잠시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앉아요. 영호가 말했다. 앉아서 식사 마저 하세요. 아내가 실례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지연이 울면서 뒤따라 나갔다. 민호 오빠. 괜찮아.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민호는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꺼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표정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연기를 내뿜었다. 집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순애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화가 난 건지 후회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영호는 한숨을 쉬었고 두 딸과 사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이 추석은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저 초라한 남자가 사실은 이들 모두를 놀라게 할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마당에서 민호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식탁의 침묵은 계속됐다.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순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너무 심했어. 아무리 그래도 처음 온 사위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10년이다. 1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순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민호 씨도 나름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무슨 사정이 10년 동안 명절에 한 번도 못 오게 해? 그것도 저런 꼴로 처음 와? 순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현수도 한마디 거들었다. IT 스타트업이 힘들긴 하죠. 저도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 많이 봐요.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그럼 뭐야, 10년 동안 과로했다는 거야? 그래서 처가에 한 번도 못 왔다고. 말이 돼? 순애의 논리는 단순했다. 아무리 바빠도 명절은 쉰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챙긴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 하지만 민호는 그걸 하지 않았다. 그것도 10년 동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빠는 정말 바빴어요. 저도 이해해요. 내가 이해하니까 문제지. 남편이 처가 무시하는 걸 왜 감싸고 있어? 처가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10년 동안 안 오는 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모녀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희가 급히 중재에 나섰다. 엄마, 지연아, 일단 진정해. 아이들도 보고 있잖아. 실제로 손주들은 겁먹은 얼굴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큰 손자 준호는 불안한 눈빛이었고 막내 서연이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지숙이 얼른 딸을 안아들었다.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랑 이모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던 것이다. 지숙은 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지희도 아들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다. 식탁에는 순애, 영호, 지연 그리고 두 사위만 남았다. 정훈과 현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런 가족 내분에 끼어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리를 뜨기도 애매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는 오빠를 모르잖아요.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그래, 나는 몰라.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근데 내 언니들 남편은 내가 알아. 매년 명절마다 와서 인사하고 집안일도 돕고 선물도 챙기고. 근데 내 남편은? 순애의 말에는 명백한 비교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언니들의 남편과 자신의 남편이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그건 단순히 외모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호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밖에서 담배를 다 피운 민호가 다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이상할 정도였다. 그는 식탁 앞에 앉으며 정중하게 말했다. 다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식사 마저 하겠습니다. 순애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젓가락 소리만이 간간이 들렸다. 식사가 끝난 후 남자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원래 명절이면 사위들이 장모님을 도와 설거지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다. 거실에서 영호는 차를 끓였다. 정훈과 현수는 소파에 앉았고 민호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영호가 차를 따르며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 씨, IT 사업이라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만드나? 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정훈이 눈썹을 올렸다. 요즘 핫한 분야긴 했다. 하지만 그건 큰 기업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 스타트업에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까? 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투자는 받았나요? 정훈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됐다. 변호사로서 그는 많은 스타트업의 법률 자문을 해왔다. 투자 여부가 스타트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네요. 민호는 애매하게 웃었다. 정우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투자를 받긴 받았는데 액수가 적어서 말하기 창피한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시드 투자나 엔젤 투자 정도겠지. 많아봤자 몇 억? 현수가 물었다. 직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인력이 다르니까요. 대략이라도요. 지금은 20명 정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면 꽤 되네요. 현수는 조금 놀랐다. 20명이면 소규모지만 나름 조직은 갖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20명을 먹여 살리려면 매출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현수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비밀인가요? 비밀이라기보다는 변동이 심해서요. 프로젝트 기반이다 보니까. 정훈과 현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두 사람의 생각은 비슷했다. 매출 얘기를 회피한다는 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아마 제대로 안 나오는 거겠지. 영호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관찰했다. 민호는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민호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정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민호는 정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차림이 소박하신가요? 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겉모습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일하는 데 지장만 없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처가에 처음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래도 좀. 맞습니다. 제가 준비를 소홀히 한 것 같네요. 민호는 담담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의도한 것처럼 보였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건가요?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아닙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민호의 대답은 거기서 끝이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정훈과 현수는 답답했다. 대체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부엌에서는 여자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지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엄마가 오빠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엄마 마음도 이해해.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지숙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근데 지연아, 솔직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빠가 정말 사업을 하는 거 맞아?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그렇게 물어? 아니, 그냥. 차림이 너무 소박해서. 혹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아니야. 오빠 사업은 잘 되고 있어. 그럼 왜 저렇게 입고 다녀? 차도 저렇게 낡고. 오빠는 원래 그런 걸 안 따져. 안 따지는 게 아니라 못 따지는 거 아냐? 지숙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언니, 오빠를 그렇게 보지 마. 오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근데 보여지는 게 너무 안 좋잖아. 지희도 동의했다. 맞아.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오빠는 솔직히. 알아. 지연이 말을 끊었다. 나도 알아. 오빠가 왜 저렇게 입고 왔는지 모르겠어. 평소에도 소박하긴 하지만 오늘은 좀 심한 것 같아. 물어봤어? 아니, 못 물어봤어.
엄마가 너무 화나셔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희와 지숙은 동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가족들에게 오해받고 무시당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순애는 한쪽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며 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훌륭한 사람? 겉으로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면서 집안에 활기가 돌았고 어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명절을 보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가끔 책을 읽었다. 적극적으로 가족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정훈이 현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한데 뭐가 이상한지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네. 맞아. 겉으로 보면 완전 무능한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건 나름 논리적이고 표정도 너무 평온해. 처가에서 저렇게 무시당했으면 보통은 위축되거나 화를 내거든. 근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혹시 둔감한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두 사위는 민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평온했고 너무 알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순애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점심에 먹다 남은 음식들을 다시 데우고 찌개를 끓였다. 지희와 지숙이 도왔고 지연도 함께했다. 하지만 순애는 지연과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지연아, 저 냄비 좀 줘. 네, 엄마. 그 접시 아니고 옆에 거. 아, 네. 짧고 건조한 대화만 오갔다. 지연은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대한 적은 처음이었다. 저녁 식사 때도 분위기는 어색했다. 모두 조용히 밥을 먹었고 대화는 거의 없었다. 민호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식사했다. 그의 존재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식사 후 영호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 씨, 잠깐 마당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 네, 그러시죠.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영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민호에게도 권했다. 민호는 고맙다며 담배를 받았다. 오늘 고생 많았네. 영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닙니다. 제가 준비를 잘못해서 어머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아내가 좀 직설적이야. 원래 그래. 나쁜 뜻은 없어. 알고 있습니다. 자네는 정말 지연이를 사랑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민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럼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나? 일이. 정말 바빴습니다. 일이 가족보다 중요한가?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님, 제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 무슨 이유?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영호는 민호를 빤히 쳐다봤다. 이 젊은이의 눈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자네, 지연이를 힘들게 하지 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담배만 피웠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올랐고 가을밤의 공기는 차가웠다. 집안에서는 순애가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저 사위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지연이는 정말 행복한지 알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이 집안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추석은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추석 다음 날 아침은 고요했다.
전날의 긴장감이 가라앉고 집안은 나른한 명절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순애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고 다른 가족들은 늦잠을 잤다. 민호만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침 8시쯤 모두가 모여 간단한 아침을 먹었다.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순애도 민호에게 직접적으로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저 무시할 뿐이었다.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근처 산이나 다녀올까? 영호가 제안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좋아요. 할아버지, 저도 가고 싶어요. 가족들은 산책 준비를 시작했다. 민호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받으세요. 지연이 말했다. 민호는 마당 한쪽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가족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또 일 전화인가 봐. 추석 다음 날에도 일해야 하나? 민호는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마당은 조용했고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월요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사님께 잘 전해주시고. 이사님? 정훈의 귀가 번쩍 뜨였다. 스타트업 대표가 누군가를 이사님이라고 부른다. 그럼 투자자인가? 아니면 고객사의 임원? 전화가 끝나고 민호가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일 때문에. 괜찮아요. 산책 가시겠어요? 네, 함께 가겠습니다. 가족들은 근처 야산으로 향했다. 완만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아이들은 앞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천천히 뒤따랐다. 민호는 지연과 나란히 걸었지만 다른 가족들과는 거리를 두었다. 산책 중간쯤 민호의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더 길게 통화했다. 가족들은 그가 전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저 사람 전화 진짜 많이 오네. 현수가 중얼거렸다. 스타트업 대표면 그럴 수도 있지. 직원이 적으니까 본인이 다 처리해야 하잖아. 정훈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민호의 전화 받는 태도가 일반적인 스타트업 대표와는 달랐다. 더 권위적이었고 더 결정권자처럼 보였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점심 무렵이었다. 순애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쉬고 있었다. 민호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세 번째였다. 형님, 저 사람 전화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현수가 정훈에게 속삭였다. 그러게. 명절에도 일이 저렇게 많나? 아니면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가? 두 사위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혹시 회사가 위기에 처한 건 아닐까? 그래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건 아닐까? 점심 식사가 준비됐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민호의 전화가 또 울렸다. 네 번째였다. 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으려 일어섰다. 잠깐만요. 순애가 날카롭게 말했다. 밥 먹을 때는 전화 좀 나중에 받으면 안 돼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끊었다. 죄송합니다. 식사 중에 전화 받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곧 민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지만 진동이 계속해서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순애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급한 일이 많아서. 추석 다음 날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 그게 제대로 된 일인가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계속할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전화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그러세요. 지연이 대답했다. 민호는 마당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다. 제가 지금 처가에 있다고 했잖아요. 급한 거 아니면 월요일에. 네. 지금 당장? 그 정도로 급합니까? 민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가족들은 귀를 기울였다. 알겠습니다. 서류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결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결제? 정훈이 눈썹을 찌푸렸다. 스타트업 대표가 결제를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뭔가 어감이 달랐다. 마치 대기업 임원처럼 들렸다. 전화를 마친 민호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죄송합니다. 일이 좀 복잡해져서. 괜찮아요, 오빠.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오후 2시쯤 마당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다. 가족들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차가 들어오는데? 지희가 말했다. 마당 입구로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최신형 수입차였다. 번쩍이는 차체, 우아한 디자인. 그 차들은 민호의 낡은 차 옆에 나란히 섰다. 대비가 극명했다. 누구지? 영호가 중얼거렸다. 모두가 궁금한 표정으로 마당을 바라봤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4명이었다. 모두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집 쪽으로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정민호 회장님 계십니까? 앞서 걸어온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회장님? 가족들은 귀를 의심했다. 민호가 현관으로 나갔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온화한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거는 정말 시급합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가까지 찾아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300억 규모입니다. 회장님의 최종 승인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300억. 그 단어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거실에 있던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의 눈은 마당의 민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회장님? 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300억? 현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받았다. 그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펜을 꺼내 몇 군데 표시를 했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판단은 빨랐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이 조항은 수정하세요. 우리 쪽에 너무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무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계약 체결은 다음 주 수요일로 잡으세요.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명절에 방해를 드려서. 괜찮습니다. 가세요. 비서들은 공손히 인사하고 차에 올랐다. 2대의 고급 세단이 마당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민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가족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을 벌린 채로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님이요? 정훈이 겨우 입을 열었다. 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회장입니다. 회장이라니. 무슨 회사에? 테크인 그룹입니다. 테크인 그룹.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현수도 마찬가지였다. 테크인 그룹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선두주자였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했고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넘어선 기업이었다. 테크인 그룹이 회장? 현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15년 전에 창업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이라고 한 건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죠. 지금은 좀 커졌지만요. 좀 커졌다고요? 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테크인 그룹은 직원이 3,000명이 넘는 기업입니다. 매출이 조 단위라고요.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도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다. 그녀도 남편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규모인 줄은 몰랐다. 오빠, 나도 몰랐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숨긴 건 아닌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순애가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10년 동안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당신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당신이 우리를 놀린 거잖아요. 순애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렸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놀린 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저 낡은 차, 저 허름한 옷, 다 뭐예요? 테스트였습니다. 민호의 대답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테스트? 네. 저는 제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저 자신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애는 뒤로 휘청거렸다. 영호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입고 온 거예요? 네.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시험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확인? 민호는 깊게 숨을 쉬었다. 저는 10년 동안 회사를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못했고 처가에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 진작에 왔어야죠. 그럴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빴고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테크인은 제가 직접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정훈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신이 회장이면 오히려 시간을 내기 더 쉽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회장이기에 더 바빴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제가 내려야 했고 모든 계약은 제가 검토해야 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졌습니다. 현수가 물었다. 그럼 오늘은 왜 온 겁니까? 그것도 저런 모습으로?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모두 벗어던졌을 때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제 재산이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지.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가 민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떠올랐다. 무시하고 비하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순애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영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민호를 바라봤다. 자네의 의도는 이해하네. 하지만 그 방법이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이도 몰랐다고 했지? 네. 아내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규모는 몰랐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
그는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하고 잠들었다. 지연은 남편이 열심히 일한다고만 생각했지 그가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인 줄은 몰랐다. 오빠, 나한테도 숨긴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숨긴 건 아니야.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숨긴 거지. 미안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들이 알던 민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초라한 무능력자가 아니라 국내 유수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었다. 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호를 무시했고 동정했고 무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 순애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큰 사위와 둘째 사위보다 셋째 사위가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모욕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그들은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을. 거실의 침묵은 길고 무거웠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서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를 바라봤다. 모두의 눈빛이 달랐다. 충격, 당혹감, 미안함, 혼란.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다. 65년을 살며 자존심 강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었다. 제가 당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축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당신한테 한 말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순애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난 이틀 동안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떠올랐다.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태도, 상처 주는 말들. 그 모든 것이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영호가 아내 옆에 앉으며 민호에게 말했다. 자네 마음은 이해하네. 사람들이 자네의 재산이 아니라 자네 자신을 보길 원했던 거지. 하지만 영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 방법은 우리 모두를 시험대에 올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는 낙제점을 받았어. 아버님. 아니야, 사실이야. 우리는 자네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특히 아내와 나는 자네가 지연이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영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났다. 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왔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판단해왔던 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잘못 봤다. 괜찮습니다, 형님. 아니에요. 저는 형님을 동정했고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나 고민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정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현수도 일어나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의 차와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두 사위의 손을 잡았다.
두 분 모두 괜찮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이니까요. 사실 저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희와 지숙도 민호에게 다가왔다. 지희가 먼저 말했다. 매제님, 저희도 죄송해요. 동생 남편을 제대로 환대하지 못했어요. 언니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도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었잖아. 동생이 고생한다고 생각했고. 지숙이 지연을 안았다. 지연아, 미안해. 언니가 오빠를 잘못 봤어. 지연은 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감정은 복잡했다. 남편이 자신에게도 숨긴 것에 대한 서운함, 가족들이 남편을 오해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진 안도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민호는 아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미안해. 너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 오빠는 왜 나한테도 숨긴 거야? 숨긴 게 아니라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처음에는 회사가 작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커졌고 어느새 말하기 어려워졌어. 나는 오빠가 그냥 작은 회사 운영하는 줄 알았어. 바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는 집에서만큼은 그냥 내 남편이고 싶었어. 회장이 아니라 민호로 있고 싶었어. 그게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 지연은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왜 남편이 집에 오면 말이 없었는지, 왜 회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지, 왜 소박하게 살고 싶어 했는지. 오빠 고생 많았어. 아니야. 나는 괜찮았어. 민호는 아내를 꼭 안았다. 그 모습을 보며 순애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며칠 동안 무시하고 냉대했던 사위가 사실은 딸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남자였다. 영호가 일어서며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10년 동안 못 온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회사가 그 정도 규모면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겠어. 네, 죄송합니다. 특히 초기 몇 년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였고 명절에도 투자자들을 만나고 계약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올 수 있지 않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부유하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할 거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 재산 때문에 친절하고 제 지위 때문에 존중하는 거라면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순애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입고 온 거예요? 네.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 마음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시험에 떨어진 거네요. 순애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무시했잖아요.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하니까요. 저도 이해합니다. 민호의 말에 순애는 더욱 미안해졌다. 그는 자신을 무시한 것조차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너그러움이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테크인 그룹은 정말 형님이 창업하신 거예요? 네. 대학 졸업하고 친구 둘이랑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요. 그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운이 좋았습니다. 초기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대기업 눈에 띄었고 거기서부터 성장했습니다. 현수가 물었다. 직원이 3,000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정확히는 3,200명입니다.
본사와 지사, 해외 법인까지 합쳐서요. 가족들은 숨을 죽였다. 3,000명. 그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민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 거구나. 지희가 중얼거렸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네. 회사가 크다 보니 항상 급한 일이 생깁니다. 특히 명절에는 제가 없으니까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럼 오늘 온 비서들은 상무와 이사입니다. 정말 급한 계약이라 직접 찾아온 겁니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300억짜리 계약이라고 했죠? 네. 대기업과의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그런 큰 계약을 당신이 직접 검토하는 거예요? 중요한 계약은 제가 최종 승인합니다.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가족들은 새삼 민호를 다시 보게 됐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낡은 차를 몰고 왔지만 그는 수천 명을 책임지는 리더였다. 영호가 물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낡은 차를 타고 온 건가? 일부러 그런 건가? 네. 제 차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의도적으로 오래된 차를 빌려서 왔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반응을 확인했다. 지연이 남편에게 물었다. 오빠 실망했어?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실망이라기보다는 슬펐어.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엄마한테 화나지 않아? 아니, 어머님은 당신 딸이 잘 사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을 뿐이야.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 민호는 순애를 바라봤다. 어머님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이해합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딸들이 어머니를 위로했다. 영호도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 정훈이 말했다. 형님, 저희가 형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이라니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닙니다. 형님은 형님입니다. 현수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잘 배우겠습니다. 민호는 두 사위를 일으켜 세웠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회장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지연이 남편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이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순애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사위님,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민호는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님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제가 사과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순애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제대로 대하겠습니다. 사위님을 존중하고 아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10년 동안 못 온 것도 이해합니다. 회사가 그 정도면 정말 바빴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작 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회사도 키우고 지연이도 돌보고. 제가 당신을 몰라봤을 뿐이에요. 순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영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자, 이제 그만 울고 다들 앉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가족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민호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앉았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구석이 아니라 가족의 중심에 있었다. 영호가 물었다. 민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회사는 계속 키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일과 가족 사이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명절에는 꼭 오겠습니다. 이제는 회사 체계도 잡혔고 제가 며칠 자리를 비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순애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주 오세요. 지연이랑 같이.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남편이 오해에서 벗어났고 가족들이 그를 받아들였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형님이 만약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래도 왔을 겁니다. 제 모습 그대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저는 지연이의 남편이니까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최소한 진실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남자는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거짓된 환대보다 진실한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석양이 거실로 비쳐 들어왔고 따뜻한 빛이 가족들을 감쌌다.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민호에게 특별히 신경 써서. 사위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제대로 대접해야죠. 순애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딸들도 함께 도왔다.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민호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눴다. 아이들도 이모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특히 큰손자 준호는 민호에게 계속 질문을 쏟아냈다. 이모부, 회사 정말 커요? 응, 꽤 크지. 그럼 부자예요? 준호야. 지희가 아들을 말렸지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좀 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가족, 친구, 동료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어렸지만 이모부의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았다. 식사 후 모두 거실에 모여 차를 마셨다.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제는 민호도 가족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민호와 지연은 그들에게 주어진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자 지연이 남편을 꼭 안았다. 오빠 고생했어. 아니야. 괜찮았어.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럼 진짜 마음을 몰랐을 거야. 이제는 알잖아.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마는 진심으로 미안해하셔. 알아. 그래서 더 마음이 편해.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오빠, 앞으로는 나한테도 숨기지 마. 약속할게. 회사 일도 나한테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럴게. 고마워. 지연은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이틀 동안의 긴장이 풀리며 평화가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모두 밝은 얼굴로 아침을 맞았다. 순애는 특별히 정성스러운 아침을 준비했고 민호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권했다. 작별 시간이 됐다. 민호와 지연이 떠날 준비를 했다. 순애는 손수 싼 반찬들을 봉지에 담아주었다. 사위님, 이거 가져가세요. 집에서 드시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자주 오세요.
약속이에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순애는 민호를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좋은 사위를 뒀네요. 제가 몰라봤을 뿐이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영호도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잘 가게. 지연이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두 사위도 민호에게 인사했다. 형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형님, 서울 가시면 연락 주세요. 식사 한번 같이 해요. 그럽시다. 차에 오르기 전 민호는 가족들을 돌아봤다. 모두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오빠, 그 차로 갈 거야? 지연이 낡은 차를 보며 물었다.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내 차로 가야지. 그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차 가져오세요. 네, 지금. 10분 후 마당에 새로운 차가 들어왔다. 최신형 고급 세단이었다. 번쩍이는 검은색 차체, 우아한 라인. 가족들은 감탄했다. 저게 오빠 차야? 응. 이제는 숨길 필요 없으니까. 민호와 지연은 새 차에 올랐다.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차가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갔다. 잘 가. 조심히 가요. 차가 멀어지고 가족들은 여전히 서서 바라봤다. 순애가 중얼거렸다. 참 좋은 사위야. 이제야 아셨어요? 지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다. 늦었지만 알았으니 다행이지. 영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 딸들 다 좋은 사람 만났어. 그래요. 특히 셋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요. 가족들은 집 안으로 돌아갔다. 명절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잘못된 편견이 깨지고 진실이 드러나고 진짜 가족이 된 시간. 차 안에서 지연이 물었다. 오빠 후회 안 해? 저렇게 한 거? 아니, 잘했어. 이제는 확실히 알잖아. 어머님이 날 진심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걸. 그래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괜찮았어.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는 서울로 향했고 두 사람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시골집에서는 순애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셋째 사위. 이제는 그를 제대로 알게 됐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그를. 여보, 뭐해요? 들어와요. 금방 갈게요.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진짜 마음을 보겠다고.